배당 1강. 왜 배당을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더 받게 되나, 이 부분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44쪽에 있죠. 44쪽을 한번 제가 펴보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이제 책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43쪽을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이와 같이 이제 보면 배당을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더 받게 된다. 이 부분 제가 한번 좀 읽기 모드로 해석할게요. 파트 1인데요. 이 파트 1에 보면 이렇게 여기 내용은 44쪽에 있는 겁니다.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신뢰해도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대법원 판례를 갖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여기 보시면 이제 판례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보통 이제 배당 실무에서는 법원이 잘못된 배당으로 또는 허위 채권자가 배당 요구해서 배당 받아야 할 사람이 배당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그런 사례를 제가 배당이 소장을 작성해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배당에 대해 배당이의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도 배당이의 제도를 두고, 또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배분이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동의하지 않고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표 원안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배당표가 정정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배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는 게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배당이 있어야 마땅한데도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어서 배당금이 없는 경우라면, 그런 걸 모르고 배당금을 적게 받는다면, 또는 배당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라고 제가 참고했는데, 배당이의는 채무자를 제외한 배당기일에 가서만 할 수 있고, 그것이 배당이의를 하는 것은 원칙은 맞다. 그러나 배당표 원안이 잘못되었다면 배당기일 3일 전부터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배당이의는 이렇게 하면 된다.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는 배당기일에 하는 것이 당연하게 원칙이지만, 법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배당표에 대해서 이의나 정정 요구는 배당표 원안을 작성한 배당기일 3일 전, 공매는 배분기일 7일 전, 경매는 배당기일 3일 전에 작성하게 되죠. 이때부터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필자는 법원의 잘못된 배당표 원안을 배당기일 전에 이의를 제기해서 정정하는 사례를 많이 의뢰를 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줘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상담이 되죠. 어쨌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배당표가 잘못 작성이 됐다면 국가가 책임을 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배당표가 잘못되어 손해봤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느냐. 대법원 2000다 16114 판결 내용을 보시면요, 국가기관인 법원이 경매 사건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하였더라도 이해관계인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의 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배당표는 확정되기에 경매 담당 법관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배당표를 작성하였다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배당표를 갖다가 작성할 때 배당 관계자 같은 부분도 그 배당의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1년에 한 번씩 그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배당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배당을 잘못 짠다는 거는 여러분이 배당을 받아야 될 채권자를 어떤 해코지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몰라서 배당표를 잘못 짠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적법하게 배당이의 제도를 할 수 있도록 배당이의 제도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이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손해볼 수밖에 없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여러분이 이등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국가 공무원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해야 할 목적으로 배당표를 의도적으로 짰다는 걸 여러분이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증빙할 수 있게 하면 상당히 어렵죠. 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정직한 국가 공무원이 몰라서 배당표를 잘못 짠 거죠. 또 한번 볼까요?
또 대법원 99 다 24218에도 있죠. 보면 법관이 재판의 법령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하였다거나 법관의 직무 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법관 등에 있을 때, 그럴 때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결국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권리는 내가 배당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찰 수 없던 거죠. 이번엔 법원의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표를 잘못 작성한 경우,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 내용도 대법원 2000-16114 판결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보면 서둘 길지만 본인이 배당이 기일에 참여해서 배당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이상 실체적인 권리관계가 다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을 수 있으나, 나아가 담당이나 법관이라든가 위법한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근저당권자에게 해야 할 목적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지 않는 한은 이제 그러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번에는 이제 임차인에게 나오죠.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2000-30165 판결 내용인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낙찰자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인수해야 되는 금액은 배당표를 올바르게 작성되었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금액을 인수금액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될 건데 법원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했어요. 그래서 배당금을 작게 받았다면 그 낙찰자에게 인수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은 스스로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 면제권으로 배당 요구했다면,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주택 인도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 미배당금이 생겼다고 하면 미배당금에 대해서는 낙찰자에게, 매수인에게 주택인도와 동시에 항변권으로 주장해서 낙찰자가 돈을 줄 때까지, 미배당금을 줄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권리가 어디까지냐 하면은,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적법하게 배당표가 작성됐을 때, 적법하게 배당표가 작성이 됐을 때의 그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적법하게 배당표가 작성이 될 기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보증금이 1억 원이요. 지금 같은 경우는 2018년 9월 18일부터 현재는 1억 1000 이하일 때 3,700만 원을 갖다가 이제 소액임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는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법이 바뀐 걸 모르고, 또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끔 보면 소액임차 결정하는 경우는 이 담보물건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담보물건 설정 당시에 소액임차면 아예 소액임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 같은 경우는 저당권이 있을 때는 저당권을 판단하지만 저당권이 없을 때는 배당 시점을 기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갖다가 배당표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배당표를 작성해서 이 임차인이 3,700만 원을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소액임차인이라고 판단해가지고 누구냐, 이제 그 확정일자만 갖고 배당 요구해서 배당 금액을 이제 확정일자가 늦어가지고 배당금이 없었다.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얼마냐? 1억을 인수해야 될 것 같지만 적법하게 이 법원 배당 관계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배당표를 작성해야 될 그 배당 관계자가 적법하게 배당표를 작성했어야 될 그러한 금액, 즉 이 3,700만 원만큼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 금액은 6,300만 원에 대해서만 인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지금 바로 여러분한테 읽어봐 드릴 그 내용이죠.
제가 칠판을 지우고 그 내용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나오죠. 자, 이 내용을 읽으면 공부가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두 가지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해서 임차주택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배당 요구하였으나 그 순위에 따른 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갖고 이 전액 배당받을 수가 없을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대부분이 뭐 최우선 변제금이죠.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는 경락자에게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에 항변권이 있다. 여기서 그러니까 경락이라는 것은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즉 매수인이죠. 여기서 매수인에게 경매로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이란 법원에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올바르게 배당표를 작성해서 미배당금이 생길 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또는 한국자산관리에서 배당표를 잘못 작성해서 이 배당금을 적게 받은 것은 임차인이 적법하게 배당이의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그에 대한 잘못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임차인이 손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임차인 같은 특히 배당표 경매 같은 경우는 배당표 작성 3일 전, 공매 같은 경우는 배분계산서 작성 7일 전에 배분이의를 제해서 배분금을 적게 배당받아가지고 손해가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책에서 보면 이와 같이 이제 보면 법원이 배당표를 잘못해 손해보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많은 내용을 담았는데 이 시간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여러분들께 보면 책을 갖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게 건물이 없는 땅에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가 진행된 경우 또는 뭐 나대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 건물과 일괄 경매될 때 배당하는 방법, 건물 신축 중 또는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이 배당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배당 실무에서 잘못 짜지기 쉬운 거죠.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공동 설정되고 건물이 멸실됐을 때 그 새로운 건물의 임차인들이 토지의 배당금에서 얼마를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대법원 판례와 또는 이와 같이 이제 그 토지 배당금, 건물 배당금을 가지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또 계약금, 중도금만 지급하고 입주했을 때, 그리고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나가지고 잔금을 지급할 때는 대항력은 잔금까지 대항력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대법원 판례 갖고 설명을 해놨죠. 또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가 동시에 매각될 때 채무자의 거에서 먼저 배당을 받고 물상보증은 물상보증이 담보 책임을 진다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책을 갖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정부 고향지원 배당표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배당이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항소리나 파주시 또는 이게 국민은행, 농협, 신용보증금, 기술신용보증금, 방미수기 걸 다시 물상보증인이 찾아갔다는 내용들을 저희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또 임차인과 매수인이 배당을 몰라서 손해 보려고 하는 그 사례를 갖다가 보니, 이건 제가 직접 배당이 소송을 하게끔 도와줘가지고 이 받을 수 있죠. 이 상가임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 소액임차를 결정할 때 그 보증금만 갖고 그 하는 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한산보증 갖고 소액임차 보증 일정이 또 한산보증, 최우선면 상가임차리 최우선면이도 한산보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따지면 1,000이니까 지금은 6,500만 원 이하일 때 서울 같은 경우 2,200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소액임차인 것 같지만 환산보증이 8,300만 원입니다. 왜냐면 보증금이 1,000에 월세가 13만 원이니까 7,300원에 1,000이니까 8,300이니까 지금 현재 법률로 따져도 소액임차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확정일자 받은 게 있더라고요. 10년 전에. 그래서 그거 갖고 배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돈을 받게 해서 인수금액이 없게 탈출시켰던 그러한 사례죠. 네. 주임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해서 소멸되는 걸 오판했지만 이런 부분도 탈출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줬던 이러한
여러분이 이게 배당을 잘 알게 되면 권리 분석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뭐 선행 경매에서 배당 요구한 선순위 임차인 때문에 손해 본 사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책을 보면 이런 방법에서 어떻게 탈출하는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선행 경매에서 배당 요구한 선순위 임차인이 후행 공매에서 배당 요구를 해서 낙찰자가 손해 본 사례에서 제가 탈출하게 해줬던 실제 사례죠. 또 이 가압류를 무조건 소멸되는 일반 채권을 알아가지고 이 가압류도 이 가압류가 그 유치권 가압류라든가 또는 이제 이 임금 채권 가압류를 한 경우는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돼서 여러분이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먼저 배당받고 나서 그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인수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 채권을 몰라 가지고 입찰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사례 이런 부분들을 담아놨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가압류는 임금 채권이죠. 채당금으로 그 근로복지공단에 대의 변제해주고 대신 그 근로자에게 변제해주고 국가가 고용줄 재산을 통해서 그 채권자 대의하는 거죠. 조세 채권을 몰라서 세 번씩 입찰 보증을 포기하게 된 사례 이런 부분도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가 자기 권리 위에서 자기가 이제 권리 위에 잠자게 되면 손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든가 또는 MPL을 샀다든가 또는 대출해준 금융기관 등이 제대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배당일을 못해서 근데 배당표가 잘못 작성이 됐다는 것 같고 그 배당 관계자도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배당을 갖고 공부하려면 한 수년간 또는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배당 책을 쓰는데도 15년을 걸려서 이 만든 책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당표를 작성하는 배당 관계자가 잘못 썼던 것 같다 그 사람들만 신세 타령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권리는 여러분이 지켜라. 그것은 이 한 권으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